안녕하세요. 이런 사연 영상 콘텐츠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는 설마 제가 이런 곳을 신청자로 이용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속마음을 길게 털어놓을 곳을 찾다 보니 이곳을 떠올려내게 되었네요. 저는 서울 어딘가 동네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혹시나 말씀드리면 사는 데가 강남은 아닙니다. 저는 결혼했고요. 아내와는 4살 차이입니다. 제가 연상이고 아내가 더 어립니다. 속된 말로 그 궁합도 안 본다는 게 4살 차이라고 하죠.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내와 제가 엄청 잘 맞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쿵짝이 잘 맞고 서로 잘 통해서 결혼 생활도 그럴 줄로만 생각이 됐었어요. 익명이니까 솔직하게 적어도 되겠죠? 저는 아내에게 가장 끌렸던 점이 바로 외모였습니다. 일단 외관이 자기 취향이거나 혹은 월등해야 시선이 우선 가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얼굴 예쁜 아내에게 시선이 가서 알게 되었고 끌리게 되었던 게 첫 번째 순서였어요. 몸매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살짝 통통해지긴 했습니다만 결혼하기 전 저랑 연애했던 아가씨 시절엔 상당히 날씬한 몸매를 아닌 유지하고 있었죠. 얼굴도 예쁜데 몸매까지 받쳐줬던 것이에요. 아내는 피부도 꽤 하얀 축에 속했고요. 본인도 피부 관리에 투자 많이 하고 신경 쓰는 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몸매 관리엔 꽤나 해이해졌는데 되려 피부 관리에는 갑자기 더 신경 쓰더군요. 몸매는 자기가 바짝 정신 차리면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피부는 노화에 따라 확 늙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대로 관리해야만 한다는 게 아내의 주장이었어요. 그 관리라는 것은 대부분 금전적인 뒷받침이 따라줘야만 하는 것이었고 그 금전이라 함은 출처가 저였습니다. 아내가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또 제 취향과 이상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그 틱틱거리는 특유의 말투와 예의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그건 역시 하나의 매력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사람이 예쁘거나 잘생기면 그 얼굴 보고 화가 안 나기 때문에 싸울 일도 거의 없다는 그런 말을 있잖아요. 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식의 말이 유행하는 걸 보고 진짜 웃기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아내를 만나보니 그 말이 맞긴 하더군요. 분명 사람 열뻗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제가 화가 잘 안 나더라고요. 아내 정도로 예쁜 여자면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당연히 저럴 수 있다. 이렇게 속으로 합리화까지 했던 듯 싶습니다. 속물근성이고 우습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머리가 아플 따름입니다. 제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의 더 어린 아내의 외모에 빠져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었냐고요? 그걸로만 끝이었다고 하면 아닙니다. 저는 제 이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 지대한 몫을 했다고 여기고 있어요. 제가 남녀 성별을 떠나 아내와는 상당히 외모의 장르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다부지게 생겼어요. 운동을 특별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떡대가 큰 편이라서 다부진 인상과 맞물려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켜냈습니다. 열의 아홉은 저를 보면 저 사람 되게 거친 성격일 것 같다. 조금 무서운 느낌이다. 이렇게 오해하곤 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모에서 기인하는 선입견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도 생각해요. 제 친구놈들 중에 한 놈이 전문적으로 보디빌더를 준비했었어요. 근육을 엄청 빵빵하게 키워서 몸 자랑 대회 나가는 그거 아시죠? 바로 그걸 준비했던 놈입니다. 그리고 이 놈이 제가 아는 사람들 다 통틀어 가장 유약하고도 소녀 감성을 지녔어요. 몸 키운답시고 단백질을 입안에 왕창 털어놓고 운동기구와 씨름하며 살면서도 성격은 수줍음이 많아요. 은근 내성적이고 조용하게 웃고 일본 애니메이션 그런 거 좋아하고요. 아내도 처음에는 이 친구는 보고 선입견 가졌다가 금방 아니란 걸 알더군요. 아무튼 겉과 속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외로움 잘 타는 성격인데 하필 외모는 상남자처럼 생겨서 이런 외로움 충족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사람들 말고는 다들 저보고 너는 혼자 에베레스트 등산도 가능할 것 같다.
혼자서 시골 폐가 체험도 너는 새벽 한밤중에 하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니까요. 전 취향이 전혀 그렇지도 않건만 주변의 소개라든지 바람 넣는 것에 휩쓸려 사귀게 되었던 여자친구들도 전부 섹시하거나 기가 엄청 센 사람들로만 3번 만났습니다. 그랬던 저였으니 아내를 보고 홀딱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라도 변명해보고 싶네요. 아내는 누가 봐도 섹시함이 아니라 귀여움에 가까운 외모고요. 분위기도 청순한 느낌입니다. 목소리 톤이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 애교를 엄청 잘 부렸어요. 아, 참고로 여기서 이 아내의 애교라는 것은 본인이 기분 아주 좋을 때만 잘 나옵니다. 저도 원래 몰랐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알게 됐죠. 그리고 또한 아내는 기분이 그 정도로 좋은 순간이 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역시도요. 제가 콩깍지가 잔뜩 씌어서 워낙 잘 맞춰준 것도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연애할 적 아내가 본인의 이런 부분들을 얄미울이 많지 잘 숨겼던 것 같아요. 제가 32 그리고 아내가 28일 때 저희는 결혼했어요. 연애 기간은 1년하고도 3개월 정도였네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아내는 어느 동네 옷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젊은 아줌마 사장님이 한 분 계시고 직원으론 아내 1명 그리고 주말 이틀 동안 짧은 시간만 나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1명 이렇게 근무자 3명으로 돌아가는 옷가게였어요. 가끔 사장님의 조카가 와서 일을 거들어 주었고 간식도 가져오고 그러는 곳이었죠. 아내는 그곳을 꽤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나는 그 매장을 내 직장, 내 일터라고 생각 안 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지. 옷가게 매장 일 하는 게 우리 집 가업이고 일손 도와주면서 용돈 받는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한다? 그러면 매장 구석구석마다 손길이 안 가게 되는 데가 없어. 그리고 손님 한 분 한 분도 다 성의 있게 소중한 인연으로 대하게 되더라. 아무튼 거긴 나한테 그런 곳이야. 단순히 일해서 돈 버는 것 이상이고 나한텐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거야. 저랑 같이 맥주 한잔 하던 날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다가 그 옷가게 얘기로 번졌거든요. 그때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근무지에서 만난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일할 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일한다는 것에 저는 감동받은 것을 넘어 약간의 존경을 느꼈습니다. 저는 항시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가득한 채로 상사 의욕과 회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고 다녔는데 아내는 자기 일을 하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니 제가 배울 점이 많다고 여겼었죠. 그 진솔한 모습, 담담하게 말하는 것에 저는 아내에게 푹 빠져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랑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자마자 일을 그만두더군요. 나중에 돌이켜보니 아니 어쩐지 자기 친가족도 전혀 애틋하게 생각 안 하는 양반이 웬 옷가게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나 싶었네요. 내가 같이 보나 오빠가 혼자 보나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는 없지 않아? 거기서 나가서 일할 바에야 내가 집안일 열심히 해서 집 청소해줄 사람 고용할 돈을 아끼는 게 낫지. 안 그래? 내가 오빠 내조 열심히 잘하면 되잖아. 일을 멋대로 그만둔 것보다 다시 취업할 의사가 없다는 것보다 그냥 그 뻔뻔한 태도 자체에서 전 놀라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대략 이런 사람인데 그 집안 식구들은 혹시 어떤 사람이냐고 궁금함을 느끼신다면 처갈 상황이 어떠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모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처가 옆 동네에서 작게 분식집을 하십니다. 하신 지 꽤 오래된 편이에요. 그런데 그 분식집하고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김가네라는 김밥 분식 체인점이 들어온 이후로 원래도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되던 장모님의 분식집 매출은 타격을 입어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수년째 당뇨 합병증으로 큰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관리하시면서 힘겹게 지내시던 와중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받게 되셨죠. 예상보다 큰 수술이었고 그 이후로 조심하며 지내는 중입니다.
외출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장모님의 분식집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간혹 장모님의 분식집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하십니다. 아내에게는 언니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처형되는 분께서는 나이가 저보다 1살 아래예요. 그런데 아이가 셋입니다. 요즘은 결혼도 빨리들 안 하는 시대인데 그 나이에 아이 셋이면 꽤 많이 낳은 경우라는 생각부터 드시죠. 하지만 그 나이에 아이 셋이라는 사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형께서는 첫 번째 남편과 대학 재학 시절 도중 사고를 치셨고 그 바람에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결혼하셨어요. 아내가 그러는데 이때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탐탁치 않아 하셨고 반대하셨지만 처형께서 워낙 확고하셔서 차마 그 고집을 꺾으실 수 없었다네요. 결국 대학 졸업장을 따기도 전에 결혼하셔서 첫째 아이를 낳으셨고 그 후로 또 임신하셔서 둘째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남편과는 극심한 성격 차이로 허구한 날 부부싸움 벌인 끝에 갈라서기로 하셨죠. 그렇게 아이 2명을 낳기까지 한 첫 번째 남편과 처형은 이혼을 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처형께선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하는 것으로 재혼회장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생명이 셋째 아이예요. 이분과는 그래도 잘 사는가 싶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나 보더군요. 저랑 아내가 결혼한 직후 처형께서는 두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셨어요. 타이밍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치 본인 동생이 결혼해 누가 될까봐 일부러 이혼을 미리 안 하고 질질 끌었다가 처리한 느낌이었달까요? 어차피 그 두 번째 남편과는 다 끝난 사이였는데 일부러 이혼 타이밍을 기다린 것 같다고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금세 세 번째 남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새 아이를 다 보듬을 수 있는 마음씨가 넓고 따뜻한 남자라나 뭐라나 저는 딱 2번 뵀어요. 혜성같이 나타나 처형의 세 번째 남편이 되었던 그분은 허망하게 슉 떨어지고 마는 별똥별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초고속 이혼이었어요. 그 사이 일들도 있었죠. 처형의 두 번째 남편이 자기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주장하시며 셋째 아이를 데려갔다가 그쪽 집안에 웬일이 크게 터져서 몇 달 후 처형이 다시 그 셋째 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으론 세상에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요. 어찌됐든 처형은 처가에서 지내십니다. 그리고 동네 카페에서 평일 5일을 다 나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계활동을 이어가고 계세요. 장인어른께서 댁에 계시면서 3명의 아이들을 봐주시고 있는 것이었죠. 참고로 셋 다 남자애들입니다. 처형께서는 어째 아들만 줄줄이 낳으셨어요. 애들이 참 활동량도 그렇지만 먹는 양들도 대단합니다. 식비가 꽤 든다고 하더군요. 처가는 오래된 빌라이고요. 그곳에만 거의 20년 가까이 사시는 중이라고 들었어요. 천만 다행인 점은 그 집이 세내고 사는 곳이 아니라 자가라는 점, 그리고 평수가 30평대라서 아주 좁진 않다는 것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형과 아내는 이복자매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요? 장인어른께서 첫 번째 결혼해서 그 부인과 처형을 얻으셨고 이후 이혼하셨어요. 얼마 있다 재혼하여 만나신 분이 현재 장모님이고요. 장모님 사이에서 얻은 자식이 바로 아내입니다. 장모님은 초혼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내의 집안, 요즘 표현으로 혹시 흙수저 아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셈인 것 같다고 전 답변해드릴 것 같습니다. 처가 쪽의 그 친척분들도 제가 아는 한 부유하게 사는 경우가 전혀 없거든요. 그 집은 통틀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다든지 돈을 꽤 벌었다든지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 집안에서는 아내가 월 200만 원 버는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지낸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도 나름 대단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외로움 타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가난과는 관계없습니다. 저희 집은 다른 점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제가 외로움 타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엄마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의 봄이었는데요.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허망하고도 황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꼬박 버티시다가 끝내 이 세상과의 영원한 작별을 고하시고 떠나셨어요. 갑자기 엄마가 그렇게 떠나시고 나니 그냥 멍하더군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그것으로 저와 아버지의 가슴에 난 커다란 구멍을, 저희 가정에 영원히 생겨버리고만 부재를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미 엄마는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떠난 뒤였는데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런다고 해서 엄마의 얼굴을 다시 한순간이나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교통사고 낸 가해자가 뻔뻔하게 직접 사과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저의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말해주곤 했었습니다. 그게 위로랍시고 하는 건지 전 이해가지 않았어요. 그럼 뭐 사과라도 받았으니 저희 같은 경우엔 운이라도 좋았다는 건가요? 삐뚤어진 생각만 하게 되었고 점차 분노가 치밀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분노가 흐려진 뒤로 남아있는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정말 속이 허하더군요. 전 어딜 가도 무얼 해도 내면의 한 구석에서는 공허함을 안고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 있었어요. 엄마를 그토록 허무한 방식으로 떠나버린 것에 대한 아픔으로 후유증을 겪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가 계셨죠. 네 엄마를 만난 이후로 나에게 여자는 오로지 네 엄마 하나뿐이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는 전혀 재혼을 생각도 안 하셨고 일말의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일. 그저 일터에만 틀어박히신 채 일에만 매달려 사셨어요. 제가 성인이 돼서 아버지와 술을 한 잔 제대로 기울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취기가 오른 채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실 말이다. 난 네가 없었더라면 진작에 삶을 포기했었을 거야. 저를 아주 놀라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품고 계셨을 줄이라곤 거기까지는 짐작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선 그만큼 정말 그 정도로 엄마가 한순간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던 게 힘드셨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셨다고 합니다. 후에 그 시절을 돌아보니 아무래도 우울증을 깊게 오래 앓고 계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다 놓아버리고만 싶어도 자식이 있으니 죽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품으셨던 겁니다. 자식이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만 한다고, 그러니 서글픈 상념들이 끼어들 틈도 없을 만큼 바쁘게 일하며 지내시게 됐던 거예요. 다른 생각 않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면서 아버지께서 지내셨던 건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고백에 제가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가 그렇게 떠나신 이후로 늘 혼자였거든요. 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면서 이사했던 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엄마는 고작 1년을 좀 더 넘게 사신 게 전부였죠. 넓은 집 안에서 늘 혼자 있는 기분은 슬프고도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금전적으로 절 곤란하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되려 늘 풍족하게 언제든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죠. 갈수록 일에 몰두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10대 시기를 나는 중이었으므로 그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갈증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늘 들어갈 때마다 저 혼자인 집이 쓸쓸했어요. 그나마 친척들이랑 사이가 좋아 명절에 외롭지 않다는 것 정도가 위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쓸쓸한 그 공허함은 만성적으로 굳어져 외로움으로 발현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내와 사귀면서 그 관계가 진지한 방향으로 틀게 된 지점이 있었어요. 외모가 예뻐서 관심이 갔고 애교가 많고 활발한 게 마음에 들었지만 아주 무게감을 두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아내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는가 하면
나 사실은 우리 집 재혼 가정이야. 우리 언니가 우리 엄마 딸이 아니거든. 언니 친엄마는 따로 있어. 그러니까 언니랑 나는 아빠만 같은 이복자매야. 자매끼리 너무 안 닮았다고 오빠가 그럴 때마다 속으로 찔렸는데 이렇게 사실을 털어놓게 됐네. 바로 아내가 자기 가정사를 오픈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설마 아내의 집안에 그런 점이 숨겨져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기에 놀랐죠. 특히 아내는 도도해 보일 만큼 아주 당당하고 꽤나 까칠해서 성질이 아주 더러워 보일 때가 자주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과 알게 된 그런 사실들이 제 안에서 매치되지 않았어요. 성인이 된 이후 집에서 10원 한 장 지원받은 적 없고 오로지 자력으로 살아왔다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점점 아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됐던 거예요. 제가 알아왔던 모습, 그리고 막연하게 예상했던 모습, 이런 게 깨지면서 다른 반전된 모습을 알게 된 순간 감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내는 자기 가정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자기 가족들을 많이 좋아하거나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엮일수록 골치 아파진다면서 되도록 거리 두고 선 그어가면서 살고 싶은 게 자신의 본심이라고 했죠. 엄청 솔직하더군요.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도 그건 역시 따로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안 그래도 지난 세월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고 매진하며 지내신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던 와중이었기에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시한부라는 끔찍한 진단을 받고 마셨어요. 저는 정말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친척들 모두 난리가 나서 뒤집어졌던 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아내가 우리 결혼하자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서 이것과 저의 결혼을 연결지어 생각해 본 바가 없었기에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어요. 나이가 있었으니 어느 정도 아내와 결혼에 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확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에 아내의 말이 갑작스러웠죠. 오빠는 마지막으로 효도해드리고 싶지 않아? 오빠 어릴 때 먼저 돌아가셨던 어머니는 갑자기 사고로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인사도 못 드렸다면서. 그런데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께 결혼도 못 보여드려? 이제 돌아가시면 끝인데 오빠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가시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 아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저는 납득이 가더군요.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의 추억이라도 더 남겨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에 결혼하는 걸 보여드린다면 아버지께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내의 손을 맞잡아주면서 우리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혼하게 되었고 아주 서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가에서 따로 허락을 구하진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 둘이서 이제 결혼하고 싶다면서 그런 말씀 드리러 인사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지원해줄 돈이 없는데 그만한 여유가 정말 조금도 없어. 그래도 자네 괜찮겠나? 그게 다였어요. 그러고 끝이었어요. 허락이고 자시고 간에 줄 돈 없으니까 알아서 결혼하고 알아서 산다면 상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처가의 상황을 아주 속속들이 아는 정도까진 아니었기에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이 빠졌는지. 아빠, 괜찮아. 엄마도 걱정하실 것 없어. 우리 오빠 돈 잘 벌거든. 그리고 모아둔 것도 꽤 있고 집도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살아. 우리에 비하자면 오빠네 집안은 부잣집 수준인걸? 제 옆에서 아내는 뭐가 그리 신나서 웃는 얼굴로 당당하게 말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무탈한 수순을 밟으며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서둘렀던 덕분인지 아버지께선 직접 결혼식장에 행차하시어 모든 순서들을 함께 하셨어요. 멋지게 차려입으신 아버지를 보고 제가 눈시울이 시큰해져서 결혼식 내내 감정을 추스르느라 힘들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끝까지 다 보셨고 이후 저희가 부부로서 드리는 인사도 따로 받으셨고 혈기마저 좋아 보이셨던 아버지께서는 결혼식 날짜로부터 꼬박 한 달이 지났던 날에 돌아가셨어요. 내심 더 버텨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부고였죠.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당신 뜻대로 유언도 남겨주셨고 보고 싶다는 친척들도 빠짐없이 다 보고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는 따로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제 엄마 곁으로 갈 수 있게 됐으니 세상과 작별하는 게 마냥 슬프지만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의 표정에 묘한 웃음기가 걸려있어 다행이었죠. 제가 결혼 생활을 잘할지 그게 걱정이라고 그걸 못 보고 가서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남긴 유산을 제가 아내에게 섣불리 공유하지 않기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따르겠다고 확실하게 답변 드렸어요. 어떤 한 줌의 찝찝함도 아버지께 남겨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께서 희생해서 일구신 소중하고도 막대한 그 재산 절대로 허투루 쓰는 법 없을 것이라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아내가 아는 부분 외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긴 그 유산은 절대 밝히지 않고 살았습니다. 실수로라도 언급하게 될까봐 저 스스로도 그건 없는 것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머릿속으로 여기고 있었죠. 네 말대로 우리 아버지한테 나 결혼하는 거 보여드려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정말 고마워. 저는 아내가 결혼하자고 해준 것 덕분이었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아내 역시 그런 저와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내내 행복하고 웃음나는 결혼 생활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결혼 전에 옷가게 일을 그만둔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저는 이걸 솔직한 심정으로는 전업주부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백수라는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굳이 결혼을 한 유부녀라고 해서 주부라는 표현을 써줘야 하는 건가 싶네요. 전업주부라고 함은 뭔가 집안일을 자기 업을 삼아 하는 사람 아닌가요? 아내는 저희 결혼하고 나서 반년이 지나갈 무렵부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뭐야, 이거 빨래 아직도 안 해놨어? 내가 이거 주말엔 입을 거니까 그 전까지는 꼭 빨아놔야 한다고 했잖아. 나도 할 일 있고 일정이 있는데 뭐 그런 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기억해? 내가 뭐 아무 때나 빨래 돌리는 사람이야? 빨래 돌리는 게 왜? 뭐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건조는 건조기가 하는데. 넌 시간 맞춰서 옷 넣고 다 됐으면 그거 그냥 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번거로울 순 있다지만 넌 따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넌 이런 것조차 왜 안 하고 왜 못하냐? 왜 점점 이래?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네. 그럼 오빠가 지금 돌리든가. 그렇게 간단하고 별거 아니면 직접 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세세하게 지시하고 지랄이야? 짜증나.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바로 이런 식이었죠. 저는 대체 뭐가 문제일까를 두고 많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분명히 일 안 다니고 본인이 전업주부 하면서 집안일 다 하고 저 뒷바라지 하면서 내조에 힘쓰겠다고 했던 게 아내였는데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서 살림하라고 생활비 카드를 맡겨놨더니 희한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더군요. 전 처음에 몰랐다가 우연히 알게 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던 사실이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 집을 방문해서 일을 해주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총 4번을 방문해 청소 위주로 집안일을 싹 해주는 분이더군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래도 기본 집 관리는 다 하면서 지내는구나 이렇게 아내를 착각했었네요.
심지어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100단위의 돈을 써가며 그런 분을 고용하다니. 제가 열받아서 경제권 전혀 안 준다고 다 뺏을 거라고 하니까 아내가 뒤집어졌어요. 오빠는 그럼 날 오빠 아내로서 조금 더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부야? 그게 부부냐고!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을 안 흘리는 게 바로 아내였기에 그런 사람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하니까 제가 좀 약해졌어요. 익명이니까 솔직하게 적어보자면 만약 아내가 못생겼거나 제 취향이 아니면 벌써 이 지점에서 저희는 파탄으로 치달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그나마 아내가 저의 이상형 수준의 외모를 갖고 있었으니 망정이었다고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었다면 제가 저 정도 능력에 재력 수준에 아내처럼 능력 부족하고 집안 배경 허접한 사람과 애초에 결혼 운운하며 연애 또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점차 쇼핑을 즐기게 됐는데 자기 자신을 예쁘게 가꾸고 치장하는 것이 결국 저를 위하는 것이라며 그런 주장을 했어요. 분명 결혼 전에는 화장품 정도만 백화점에서 샀던 것 같은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 백화점 쇼핑 맛을 본격적으로 들이더니 점차 그쪽으로 푹 빠진 게 보였어요. 본인도 마지막 양심은 있어서인지 혹은 정말 돈줄 끊길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는지 집안일은 다 했습니다. 요리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고 저 몰래 밖에서 사가지고 들어오거나 주문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섞여 있는 것을 전 진작 알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점차 정 떨어진다라고 느끼게 되었던 부분은 의외의 지점이어서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처형 생일은 챙겨야 하지 않을까? 평일이라 난 힘드니까 네가 가서 밥 한 끼 같이 하든가 아니면 주변에 좋은 식당 있으면 찾아서 가보든가 하지. 오빠는 왜 자꾸 자기 처가 식구들을 챙기려 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너 네 조카 생일도 그냥 넘겼잖아. 몰랐다면 모를까 장모님께서 따로 전화까지 주셨는데. 그거 생일이 뭐라고 유난인지 모르겠어. 그래. 오빠가 뭐 챙기는 건 좋은데 거기에 날 끼우질 말란 말이야. 난 하기 귀찮고 싫다는데 왜 자꾸 난리야? 좋은 일 오빠나 혼자 실컷 해. 바로 본인의 친정을 살벌하리만치 안 챙긴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요, 자기가 가난한 집 자식이고 나머지 식구들 다 허덕이고 사는 와중에 자기가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과 결혼했다 치면 뭔가 배우자한테 민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집 식구들 한 번씩 챙겨주고 싶은 게 기본적인 심리 아닐까요? 집에서 치가 떨리게 힘든 일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무슨 원망받을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스쳐가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집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거야. 백날 보세 옷 사입고 인터넷 쇼핑이나 해보라지. 난 이제 백화점 가는 사람인데 전혀 어울려줄 수 없어. 유튜브 틀어놓고 발톱 깎으며 혼잣말을 흥얼거리는데 제가 그거 슬쩍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줄은 몰랐기에 너무 충격이고 정 떨어지더군요. 그래도 결혼해서 부부랍시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이제 어떻게든 고쳐서 살아봐야 하는 것인가 이런 쪽으로만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저희 결혼기념일까진 그랬죠. 결혼기념일에 아내가 원하는 코스가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들어줬고 맞춰줬어요. 근사한 레스토랑, 한강변 드라이브, 전망 좋은 호텔룸까지 다 해줬고 아내가 노래를 불렀던 가방까지 그날 안겨주었습니다. 엄청난 출혈이었지만 그래도 결혼기념일인데다가 저희 결혼하고 처음 만난 것이었으니까요.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그 밤중에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곧 우리 아버지 기일 다가오잖아. 내가 줄곧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아버지 기일마다 우리 식으로 특별하게 제사를 지내보는 건 어떨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그런 걸 많이 따지는 분이 아니었기에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돌아가신 고인의 넋을 기리고 기념하는 취지로 성의껏 기일마다 제사를 드려보자는 것이었어요. 제가 신중하게 말을 꺼냈고 설명을 이어갔는데 듣고 있는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알았어. 나 생각해볼게. 이렇게 약간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에이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결혼하게 된 계기였던 돌아가신 지 그리 얼마 되지도 않은 자기 시아버지 제사인데 안 챙기고 싶다거나 그런 대답이 돌아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싫다고 해도 제사를 지내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뭐 그런 것일 거라고 짐작했죠.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해서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아내가 묘하게 계속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이미 돌아가신 분 기일 챙기고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버님께선 우리가 제사를 준비하든 말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실 텐데?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답지 않게 열받고 말했죠. 그간 맞춰줄 대로 다 맞춰주고 결혼 생활하면서 웬만한 거 다 누릴 수 있게 해줬는데 어떻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서 제가 따져가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다 떠나서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탁 내려놓으며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오빠가 꽁쳐둔 재산이 따로 뭐 수십억씩이나 되는 건 아니잖아. 이거 집 있고 몇 억 있고 연봉 높고. 그래. 이 정도야. 그냥 이거라고. 그런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왜 이렇게 생색을 내? 겨우 이 정도 남자인 것 같아서 난 지금 좀 실망이다. 누가 보면 대단한 자산가인 줄 알겠어. 아내와의 연애 시절을 다 포함해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니까 오히려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사람이 일시정지 버튼이 눌리더군요. 그래도 설마 기일 당일은 챙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랑 분위기가 냉랭했지만 기일은 기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기일, 제사 드리기로 한 당일에 아내는 백화점으로 쇼핑을 갔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도대체 왜 늦는 거냐고 연락했더니 아직 백화점이라고 하는 말에 머리가 지긴거리더군요. 기일에 그러고 싶냐고 따졌더니 오늘이 신상 나오는 날이라나 그런 헛소리로 변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기일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아내랑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대요. 돈 안 벌고 노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제가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그 모멸감을 이 정도 수준의 경제권 지닌 것으로 떼우기엔 이제 벅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대요.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종처럼 부릴 여자 따로 찾아봐. 난 이제 못하겠고 안 하고 싶으니까. 오빠 매사에 유세 떠는 거 알아? 그까진 연봉 받는다고 어깨에 힘들어가 있고. 웃겨 정말. 그거 진짜 재수없어. 나는 일 당장 때려쳐도 돼. 지금 나 가진 돈으로도 한참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남기고 가신 유산 시세로 따지면 현재 50억은 돼. 돌아가신 아버지 살뜰하게 챙길 여자 만나서 그 돈 함께 누리면서 살게. 넌 이제 빠져줘라. 저를 한참 쏘아보던 아내가 제 발언에 긴가민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대로 이혼할 수 없다면서 눈물로 절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도 떨어져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던 그걸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젠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혼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여자, 어제 보니까 저희 아버지 사진을 자기 휴대폰 배경화면에 해놓고 저 보랍시고 티를 내더군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많은 생각이 잠겼다가 사연 글까지 써보게 됐네요.
진짜 세상에는 별종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별종에 잘못 걸린 건지, 아님 애초에 호구 기질이 강해서 이렇게 된 건지 헷갈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더 이상 안 부끄러우려면 호구 생활 얼른 청산해야죠.